68배 한금내는 그날도 식탁 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 거실에 사람들이 가득 찼고 음식 냄새와 웃음소리가 뒤섞여 방 안을 채웠습니다. 명절도 아니고 생일도 아닌 그저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금내의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는 이런 자리가 부쩍 줄었는데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건 며느리 윤채아였습니다. 채아는 부엌과 거실을 쉬지 않고 오갔습니다. 접시를 나르고 어른들의 빈 잔을 채우고 시어머니 금내 곁에 앉아 음식을 덜어주었어요. 동작 하나하나가 자연스러웠고 누군가에게 보여주려는 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무서운 일이라는 걸 그때의 금내는 아직 몰랐죠. 친척 중 맏이인 재석의 큰어머니가 채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야, 이런 며느리 어디서 구했어? 금내야, 네가 전생에 뭘 했길래? 금내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잘한 게 아니라 얘가 원래 이래요. 저는 그냥 복 받은 거죠. 채아가 수줍은 듯 웃으며 금내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고 금내는 진심으로 기뻤어요. 며느리를 얻은 뒤 처음 몇 년은 정말 그랬습니다. 채아는 살뜰했고 재석은 안정됐고 집안에 웃음이 있었으니까요. 모임이 파하고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재석이 어른들을 배웅하러 현관 쪽에 서 있는 동안 채아는 군말 없이 상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금내가 거들겠다고 일어서자 채아가 먼저 손을 저었습니다. 어머니는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 금내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채아가 그릇을 쌓아 부엌으로 나르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금내는 이 며느리가 참 기특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생각이 흔들린 건 그로부터 몇 분이 채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채아가 앞치마를 벗어 개켜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옆에 휴대폰이 엎어져 있었는데 채아가 앞치마를 정리하는 사이 화면이 잠깐 켜졌어요. 알림이었습니다. 금내의 자리에서는 화면이 정면으로 보였습니다. 발신자 이름 대신 이니셜 2글자, 그리고 미리 보기로 흘러가는 메시지 첫 줄. 금내의 눈이 그 화면에 닿았습니다. 내용을 전부 읽을 시간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 몇 글자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맥락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종류의 문장이었으니까요. 금내는 시선을 거뒀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천천히. 채아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휴대폰을 집어 주머니에 넣고 금내에게 오늘 수고했다는 말을 건네고 피곤하다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소리 없이 닫혔어요. 거실에 금내 혼자 남았습니다. 치워지다 만 식탁, 꺼진 TV, 아직 온기가 남은 자리들. 금내는 그 자리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다 빠져나간 방은 갑자기 낯설게 조용했어요. 그녀는 자신이 방금 무엇을 본 건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를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정리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다음 날 아침은 여느 때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금내는 6시 반에 눈을 떴습니다. 오래된 습관이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이 시간에 일어나 밥을 안 치고 국을 끓였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몸이 그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부엌에 서서 쌀을 씻는데 안방 쪽에서 알람 소리가 들렸어요. 채아의 알람이었습니다. 7시 정각. 채아는 씻고 나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금내가 차려놓은 밥과 국, 반찬 두어 가지를 앞에 두고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밥을 먹었어요. 특별히 무례한 건 아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러니까요. 재석도 아침엔 말이 없는 편이었고 식탁은 늘 조용했습니다. 금내는 그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적어도 어제까지는.
재석이 넥타이를 고쳐 매며 부엌 쪽을 향해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저 갑니다. 채아 좀 잘 부탁해요. 금례가 괜찮다고 답했고 재석은 현관을 나섰습니다. 채아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지도 않은 채 휴대폰 화면을 넘기고 있었어요. 금례는 그 모습을 부엌에서 바라봤습니다. 전에는 그냥 지나쳤을 장면이었는데 어제부터 눈에 밟히기 시작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채아는 일주일에 사흘은 재택 근무를 했고 나머지 이틀은 외출했습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라는 직업 특성상 미팅이 잦다고 했고 금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외출하는 날이면 채아는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화장에 시간을 들이고 옷장 앞에서 오래 섰다가 골라 입고 향수를 뿌리고 나갔어요. 클라이언트를 만나는 날이니 당연히 신경 쓰는 거라고 금례는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날도 채아는 외출하는 날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오래 섰고 파우치에서 이것저것 꺼내 손질하고 옷을 한번 갈아입었어요. 현관에서 구두를 신으며 금례에게 저녁은 알아서 먹겠다고 했습니다. 금례가 몇 시쯤 오냐고 물었더니 채아는 잘 모르겠다고 짧게 답하고 문을 닫았어요. 금례는 현관 앞에 서서 닫힌 문을 바라봤습니다. 발소리가 복도 쪽으로 멀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금례는 처음으로 날짜를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채아가 외출하는 요일이 언제인지, 그게 매번 일정한지 아닌지, 전에는 한 번도 신경 써본 적 없는 것들이었어요. 채아가 나간 뒤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금례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켰다가 소리를 줄였어요. 화면 속에서 무언가 떠들고 있었지만 금례의 시선은 그쪽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에 본 휴대폰 화면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이니셜 2글자, 메시지 첫 줄. 혼자 앉아 곱씹을수록 불편했습니다.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싶었어요. 업무상 연락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일 수도 있다고. 하지만 저장된 이름이 아니라 이니셜이었다는 것만큼은 어떻게 해도 넘어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름을 숨길 이유가 있을 때 사람들은 이니셜을 씁니다. 금례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나이 68이 되도록 세상을 살았으니까요. 채아를 뒤따라 나간 건 계획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금례는 그날 오전 내내 집안에서 이것저것 손을 놀리다가 점심을 조금 넘긴 시각에 장바구니를 들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장을 봐야 한다는 생각은 사실 핑계에 가까웠어요. 냉장고에 없는 것이 있긴 했지만 당장 오늘 사야 할 만큼 급한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냥 바깥 공기가 필요했습니다. 아니면 자신도 모르게 발이 먼저 움직인 것인지도 몰랐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채아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단지 정문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금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러다 발걸음을 뗐습니다. 멀찍이 들키지 않을 만큼의 거리를 두고 채아는 단지 앞 버스 정류장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골목 안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금례는 장바구니를 고쳐 쥐고 천천히 걸음을 맞췄습니다. 2블록을 걸어가자 골목 안쪽에 작은 카페가 나왔어요. 통유리 창이 달린 아담한 가게였습니다. 채아가 그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금례는 카페 건너편 약국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유리창 너머로 채아의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채아가 안쪽 자리로 걸어가자 거기서 남자 한 명이 일어섰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두 사람은 마주 앉았고 주문을 했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화하는 내내 테이블 위로 서로의 손이 가깝게 놓여 있었어요.
어느 순간 남자의 손이 채아의 손 위에 얹혔고 채아는 그 손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금례는 약국 앞에서 10분이 넘도록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남자의 얼굴을 기억하려 했어요. 나이는 재석과 비슷해 보였고 체격이 좋았으며 옷차림이 단정했습니다. 무언가를 설명하듯 손을 움직이며 말하는 모습이 익숙하고 능숙해 보였어요. 처음 만나는 사람의 어색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쌓인 시간이 있다는 걸 멀리서 보는 사람도 알 수 있었어요. 금례는 시선을 거뒀습니다. 장바구니를 든 채로 발걸음을 돌렸어요. 마트 방향과는 반대쪽으로 걷다가 골목 어귀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숨을 한번 고르고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걷는 내내 머릿속에서 방금 본 장면이 재생됐습니다. 남자가 일어서던 것, 채아가 그 자리로 걸어가던 것, 테이블 위에 얹힌 손. 집에 돌아와 보니 장바구니가 비어 있었습니다. 마트를 들르지 않은 채 그냥 돌아온 것이었어요. 금례는 장바구니를 현관 한쪽에 걸어놓고 부엌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기울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몸이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오늘 본 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몰랐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이건 오해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자신이 본 것을 없던 일로 만들기에는 너무 선명했다는 것. 금례는 부엌 서랍에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오늘 날짜, 시간, 장소, 남자의 인상착의를 천천히 적었어요. 글씨가 고르지 않았습니다. 손이 평소보다 조금 느리게 움직였어요. 다 적고 나서 메모지를 접어 앞치마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재석이 지방 출장을 떠난 건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이틀 일정이라고 했어요. 아침 일찍 캐리어를 끌고 나가면서 금례에게 채아 잘 부탁한다고 인사했고 채아에게는 현관에서 짧게 다녀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채아는 잘 다녀오라고 손을 흔들었고 문이 닫히자마자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금례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날 저녁까지는 별일이 없었어요. 금례가 저녁을 차리고 채아를 불렀습니다. 된장찌개와 나물 몇 가지를 내놓았고 채아가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한참 만에 방문이 열렸습니다. 채아는 화장을 지운 얼굴로 나왔고 식탁을 한번 훑어보더니 입맛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고는 냉장고를 열어 음료수 하나를 꺼내 들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금례는 혼자 식탁에 앉았습니다. 차려놓은 밥을 마주하고 잠깐 있다가 혼자 밥을 먹었어요. 채아가 손도 대지 않은 찌개가 식어갔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에 나와 TV를 켰는데 안방에서 채아의 목소리가 낮게 들렸어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용은 들리지 않았어요. 벽 너머로 흘러오는 목소리의 결만 느껴졌는데 평소 채아의 말투와는 달랐습니다. 부드럽고 낮고 조심스러웠어요. 밤 10시가 조금 넘었을 때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채아가 나왔는데 외출복 차림이었어요. 가방을 들고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금례가 어디 가느냐고 묻자 채아는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친구 모임이 생겼다고 했어요. 갑자기요? 라고 금례가 다시 물었지만 채아는 그냥 나간다며 현관 쪽으로 향했습니다. 늦으면 걱정되니까 일찍 들어와요. 금례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채아는 대답 없이 문을 닫았어요. 거실에 혼자 남은 금례는 TV 소리를 줄였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10시 10분이었습니다. 밤 10시에 갑작스럽게 생기는 친구 모임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 금례는 알 것 같았어요. 모르고 싶었지만 알아버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어도 채아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금례는 소파에서 졸다 깨달을 반복했습니다. 거실 불을 켜둔 채로요.
새벽 1시가 조금 넘어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채아가 들어왔습니다. 금례가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자 채아는 잠깐 굳었다가 다녀왔다는 말 한마디를 하고 곧장 욕실로 향했어요. 금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샤워 소리가 한참 이어졌어요. 금례는 그 소리를 들으며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끄지 않았어요. 욕실 문이 열리고 채아가 나왔을 때 금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채아는 금례를 보더니 잘 주무세요 하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금례는 그제야 거실 불을 껐습니다. 어두워진 거실에서 잠시 앉아 있다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되짚었어요. 저녁을 거부한 것, 늦은 밤에 외출, 돌아와서 곧장 향한 욕실. 각각은 해명이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하나로 이어지면 해명이 되지 않았어요. 금례는 앞치마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으로 만지작거리다가 다시 접어 서랍 안에 넣었어요. 서랍을 닫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작게 울렸습니다. 재석이 출장에서 돌아온 건 이틀 뒤 저녁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채아가 먼저 나가 맞았어요. 캐리어를 받아들고 수고했다며 재석의 팔을 잠깐 잡았습니다. 재석은 피곤한 얼굴로 웃으며 어머니 계시냐고 물었고 금례가 부엌에서 나오자 잘 다녀왔냐고 인사했어요. 저녁상이 차려졌고 셋이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채아는 재석의 반찬을 챙겼고 재석은 출장지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금례는 밥을 먹으며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겉으로는 금례가 입을 연 건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에 모여 앉은 뒤였습니다. 채아가 안방에 뭔가를 가지러 들어간 사이 재석과 단둘이 남은 짧은 틈이었어요. 금례는 조심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채아가 요즘 외출이 잦은 것 같다고 출장 간 사이에 밤늦게 나갔다 새벽에 들어온 날이 있었다고. 그리고 며칠 전 카페에서 낯선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봤다고. 재석은 처음엔 건성으로 들었습니다. 클라이언트 미팅이 많다는 거 알지 않냐고 프리랜서가 원래 그렇다고 했어요. 금례가 그게 아니라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았다고 날짜도 기억해뒀다고 말을 이으려 하자 재석의 표정이 조금 굳었습니다. 어머니, 채아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괜히 오해하시는 거 아니에요? 금례는 잠깐 말을 멈췄어요. 오해. 그 단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자신이 본 것을 오해라고 부르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금례는 더 말을 잇기가 어려웠어요. 재석은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며느리를 못마땅하게 여겨서 트집을 잡는 것이라고. 그런 전제 위에서 금례의 말은 처음부터 흘려들을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 금례가 한 번 더 말하려는 순간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채아가 나왔어요. 금례와 재석 사이의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잠깐 시선을 옮겼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재석이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고 세 사람의 대화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금례는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재석은 채아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벽 너머로 두 사람의 목소리가 낮게 오갔어요. 금례는 자신의 방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래지 않아 조용해졌고 이튿날 아침 채아는 평소보다 더 살갑게 굴었어요. 금례가 부엌에 서 있으면 옆에 와서 뭐 도와드릴까요? 하고 물었고 식탁을 함께 닦았으며 밥을 먹고 나서 잘 먹었다고 인사도 했습니다. 금례는 그 다정함을 받아내는 내내 불편했어요. 진심이 담긴 다정함과 그렇지 않은 다정함은 오래 살다 보면
구분이 됩니다. 채아의 그것은 무언가를 덮으려는 다정함이었어요. 금례는 그걸 알면서도 모르는 척 웃었습니다.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재석에게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아들은 아내를 믿었어요. 그 믿음은 금례가 무슨 말을 해도 쉽게 흔들리지 않을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말로는 안 된다는 뜻이었어요. 말이 아닌 다른 것이 필요했습니다. 반박할 수 없는 것, 눈앞에 내밀었을 때 외면할 수 없는 것. 금례는 앞치마 주머니 속 메모지를 손가락으로 만졌습니다. 더 모아야 했어요. 더 단단하게. 나복순을 만난 건 동네 공원에서였습니다. 금례와 복순은 30년 가까이 된 사이였어요.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알게 됐고, 아이들이 다 자란 뒤에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공원 벤치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집안 사정을 웬만큼 알고 말하지 않아도 눈치로 통하는 것들이 있는 사이였어요. 금례가 그날 벤치에 앉자마자 평소와 다르다는 걸 복수는 금방 알아챘습니다. 금례는 오래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며느리 이야기를 꺼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말로 꺼내는 순간 현실이 되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혼자 안고 있기에는 너무 무거워진 것들이 있었습니다. 금례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했어요. 가족 모임 날 본 휴대폰 화면, 카페에서 목격한 장면, 재석 출장 중 있었던 늦은 밤 외출, 그리고 아들에게 말했다가 오해로 치부된 것까지. 복수는 끊지 않고 들었습니다. 다 듣고 나서 잠깐 말이 없었어요. 공원 안쪽에서 비둘기떼가 날아오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순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남자 인상차게 기억나? 키랑 얼굴. 금례가 기억하는 것들을 말했습니다. 나이는 40대 초반으로 보였고 키가 있었으며 옷을 잘 차려입었고 말할 때 손을 쓰는 사람이었다고. 카페 위치도 알려줬어요. 복수는 그 말을 들으며 무언가를 머릿속에 정리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번 알아볼게. 그게 다였어요. 복수는 더 묻지 않았고 금례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나란히 앉아 공원을 바라봤어요. 말이 없어도 불편하지 않은 사이라는 게 그런 순간에 다행이었습니다. 복순에게서 연락이 온 건 나흘 뒤였어요. 만나자는 문자였습니다. 금례가 공원으로 나가자 복순이 먼저 나와 있었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자리에 앉기가 무섭게 복순이 말을 꺼냈어요. 이름이 강무결이래. 인근에 사무실 두고 부동산 컨설팅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개인 투자자들 돈 굴리는 사람이야. 동네에서 아는 사람이 있어서 물어봤어. 금례는 그 이름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강무결. 복순이 말을 이었어요.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 그 사람이 최근에 재석이 명의 아파트 관련 서류를 알아보고 다닌다는 거야. 우리 단지 아래쪽 공인중개사 사장이 그러더라고. 감정가 물어보고 갔다고. 금례는 그 말을 듣고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재석 명의의 부동산, 감정가, 강무결. 머릿속에서 세 가지가 하나로 이어지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외도라고만 생각했던 것이 그 순간 다른 모양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채아가 재석의 자산 관련 서류를 자신이 정리하겠다고 나선 게 결혼 초부터였다는 것도 떠올랐어요. 당시엔 살뜰한 며느리의 성실함으로 봤는데 지금 생각하면 달랐습니다. 금례는 공원 벤치에서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어요. 복순이 옆에서 조용히 기다려줬습니다. 햇살이 벤치 위로 길게 드리웠고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어요.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그 평화로움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이런 날 오후에
이런 공원 벤치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이 금례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고마워, 복순아. 복순이 금례의 팔을 한번 잡았다가 놓았어요. 말은 없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어요. 금례는 공원을 나서며 강무결이라는 이름을 속으로 한 번 더 되뇌었습니다. 이제 싸워야 할 상대의 이름을 알았어요. 금례는 그날 밤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혼자 메모지를 펼쳐놓고 지금까지 모은 것들을 하나씩 되짚었어요. 카페에서 본 장면, 날짜와 시간, 강무결이라는 이름, 부동산 감정가를 알아봤다는 제보. 각각은 있었지만 아직 연결이 약했습니다. 재석 앞에 내밀었을 때 반박할 수 없으려면 말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했어요. 금례는 무엇을 더 확보해야 하는지를 천천히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금례는 일찍 나섰어요. 첫 번째로 향한 곳은 강무결의 사무실이 있다는 건물이었습니다. 복순에게 건물 위치를 문자로 받아 찾아갔어요. 단지에서 걸어서 20분 거리였습니다. 오래된 상가 건물이었는데 입구 안내판에 층별업체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금례는 안내판 앞에 서서 강무결의 이름이 들어간 상호를 확인했습니다. 4층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까 하다가 그냥 건물 입구 맞은편 편의점 앞에 섰습니다. 무결이 오가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30분쯤 기다렸을 때 남자가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카페에서 본 그 남자였어요. 금례는 알아봤습니다. 무결은 건물 옆 주차장으로 걸어가 차에 올랐어요. 금례는 차종과 색깔, 번호판 끝자리를 메모지에 받아 적었습니다. 이틀 뒤에는 복순과 함께 공인중개사를 찾아갔습니다. 복순이 먼저 아는 척을 하며 들어갔고 금례는 처음 온 손님인 척 따라 들어갔어요. 복순이 사장과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금례는 자연스럽게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매물을 알아보는 척하면서 요즘 이 동네 부동산에 관심 갖는 사람이 많냐고 물었어요. 사장은 별 생각 없이 말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도 젊은 남자가 와서 특정 아파트 단지 매물 감정가를 물어봤다고 본인 명의도 아닌데 그걸 왜 알아보나 싶었다고 했어요. 금례는 어떻게 생긴 사람이었냐고 넌지시 물었고 사장의 대답은 무결의 인상착의와 일치했습니다. 그날 오후에는 아파트 관리실을 찾아갔어요. 관리소장과는 오래 안면이 있었습니다. 금례는 단지 내 CCTV 열람이 가능한지 물었어요. 개인정보 확인 목적이라고 했고 소장은 절차를 안내해줬습니다. 며칠 뒤 금례는 소장의 도움을 받아 지하 주차장 CCTV 영상을 확인했어요. 채아가 무결의 차에 동승해 단지를 빠져나간 날짜와 시간이 찍혀 있었습니다. 2번이었어요. 금례는 그 화면을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손이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쥐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구점에 들렀어요. 두꺼운 봉투 여러 장과 인덱스 스티커를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 방문을 닫고 메모지와 사진, 날짜 기록들을 꺼내 날짜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봉투에 넣고 겉면에 날짜를 적었습니다. 손으로 직접 쓴 글씨였어요. 금례는 그 봉투들을 서랍 안쪽 깊이 밀어 넣었습니다. 아직 부족했어요. CCTV 영상과 공인중개사 사장의 말은 있었지만 채아와 무결 사이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리고 재산 쪽으로 실제로 손을 댔다는 증거도 없었어요. 금례는 더 기다려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서두르면 놓치는 게 생겼어요. 서랍을 닫고 방 안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68회를 살면서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아들을 지키는 일이었으니까요. 그게 어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면
끝까지 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나복순이 다시 찾아온 건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자 복순이 서 있었어요. 평소엔 만나러 올 때 미리 연락을 했는데 그날은 아니었습니다. 표정이 무거웠어요. 금내는 말없이 문을 열어 안으로 들였습니다. 채아는 외출 중이었고 재석은 아직 퇴근 전이었어요. 둘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복순이 거실에 앉자마자 입을 열었어요. 금내야, 나 오늘 심각한 거 들었어. 금내는 맞은편에 앉아 복순을 바라봤습니다. 복순이 말을 고르듯 잠깐 뜸을 들였어요. 강무결이 최근 재석 명의의 수익형 부동산 2건에 대한 감정평가 자료를 요청했다는 것을 이번엔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감정평가 쪽에 아는 사람을 통해 확인했다고 했어요. 의뢰인 이름은 없었지만 물건지 주소가 재석 명의의 것과 일치했다고 했습니다. 금내는 그 말을 듣는 내내 표정을 움직이지 않으려 했어요. 수익형 부동산 2건, 재석이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는 소형 상가였고 하나는 원룸 2채짜리 건물이었어요. 크지는 않았지만 매달 임대 수익이 나오는 자산이었습니다. 채아가 결혼 초부터 그 관리를 맡겠다고 했을 때 재석은 흔쾌히 넘겼어요. 금례도 며느리가 살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달랐어요. 채아가 처음부터 그걸 노리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무결을 만나면서 계획이 생긴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무결이 그 자산의 감정가를 알아보고 있다는 것은 무언가가 이미 상당히 진행됐다는 뜻이었어요. 복순이 돌아간 뒤 금례는 혼자 방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어 봉투들을 꺼냈어요. 지금까지 모은 것들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CCTV 영상, 클립, 공인중개사 사장의 말, 무결의 차량 정보, 외출 날짜 기록. 거기에 오늘 복순이 가져온 감정평가 요청건까지. 하나씩 따로 보면 여전히 약했지만 전부 한 줄로 이으면 달랐어요. 외도로 시작해서 재산으로 끝나는 하나의 선이 보였습니다. 채아가 이 집에 들어온 건 5년 전이었어요. 5년 동안 금내는 며느리를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친척 모임마다, 경로당마다, 동네 지인들한테마다 그 말들이 지금 어디선가 둥둥 떠다니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며느리 참 착하다. 우리 며느리 효성스럽다. 그 말들이 부끄럽지는 않았습니다. 그때의 금내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으니까요. 다만 그 믿음이 이용당했다는 것이 천천히 가라앉는 돌처럼 무거웠습니다. 금내는 봉투를 다시 정리해 서랍에 넣었어요. 이번엔 다른 봉투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빈 봉투였어요. 겉면에 날짜를 적고 오늘 복순에게서 들은 내용을 메모지에 옮겨 적어 그 안에 넣었습니다. 봉투 입구를 접어닫고 다른 것들과 나란히 세워뒀어요. 증거는 쌓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가 없었어요. 채아가 실제로 재산에 손을 댄 흔적. 계획을 세우는 것과 실행하는 것은 달랐습니다. 무결히 감정가를 알아봤다는 건 준비 단계였어요. 금내는 채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움직일지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기다리는 일이 쉽지 않았어요. 매일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고 같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잘 주무세요 하고 인사를 나눠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금내는 그 시간들을 견뎌냈어요.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채아에게 눈치를 줘서는 안 됐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때는 반드시 올 것이었습니다. 며칠째 새벽 2시가 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금내는 불을 끈 방 안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재석과 채아가 잠든 안방 쪽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그 고요함 속에서 금내의 머릿속만 쉬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봉투 안의 자료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았어요. CCTV 영상, 날짜 기록, 복순의 메모. 모으면 모을수록 선명해지는 것들이 동시에 금내를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문제는 증거가 아니었어요. 이것을 꺼내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금내는 너무 선명하게 그릴 수 있었습니다. 재석이 무너질 것이었어요. 5년을 믿어온 아내가 외도를 했고 자신의 재산까지 노리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그 충격이 아들을 어디까지 끌고 갈지. 재석은 단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상처를 안으로 사귀는 편이었고 혼자 무너지는 편이었습니다. 금내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폭로했을 때 재석이 어머니 편이 아닌 아내 편을 든다면, 채아가 눈물로 버티고 재석이 그 눈물을 못 이긴다면, 금례가 도리어 가족을 흔든 사람이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었어요. 아들이 어머니를 믿어주지 않는다면 금례는 이 집에서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가능성이 없지 않았어요. 재석은 이미 한 번 어머니의 말을 오해로 돌렸으니까요. 금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채 부엌으로 나가 물을 한 잔 따랐어요.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 가로등 불빛이 보였어요. 이 시간에도 켜져 있는 불빛들이 이상하게 위안이 됐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휴대폰을 들었어요. 복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자고 있을 시간인 걸 알면서도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짧게 썼습니다. 무섭다고.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고. 답장은 5분도 안 돼서 왔어요. 복순도 자지 않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답장은 길지 않았어요. 무섭지 않으면 이상한 거라고, 그래도 해야 하는 거 알잖냐고, 내일 만나자고. 금례는 그 문자를 읽고 한참 있었습니다. 무섭지 않으면 이상한 거라는 말이 마음 어딘가에 걸렸어요. 그랬습니다. 무서운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무서우면서도 해야 하는 일이 있는 것이고 지금 금례 앞에 놓인 것이 그런 종류의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일, 어미만이 할 수 있는 일. 다음 날 복순을 만나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복순은 금례가 흔들릴 때마다 같은 말로 돌아왔어요. 증거를 더 단단히 만들어야 한다고, 한 번에 꺼낼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고. 감정으로 꺼내면 지는 싸움이 되고 사실로 꺼내야 이기는 싸움이 된다고. 금례는 그 말을 들으며 흔들렸던 것들이 조금씩 자리를 잡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을 다잡았어요. 두려움이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사라지지 않을 것도 알았어요. 하지만 두려움을 안고 가는 것과 두려움 때문에 멈추는 것은 달랐습니다. 금례는 멈추지 않기로 했어요. 서랍 안에 쌓인 봉투들이 아직 할 말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채아가 거실에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어디 다녀오셨냐고 물었어요. 금례는 복순이 만나자고 해서 나갔다 왔다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채아는 고생했다며 차 한 잔 드릴까요? 하고 물었어요. 금례는 괜찮다고 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야 숨을 고르게 내쉬었어요.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됐습니다. 금례가 아침을 차리고 재석이 출근하고 채아가 재택근무를 시작했어요. 금례는 빨래를 돌리고 거실을 닦으며 오전을 보냈습니다. 채아는 안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가끔 키보드 소리가 들렸고 가끔 통화하는 소리가 낮게 흘러나왔습니다. 금례는 신경 쓰지 않는 척하며 자신의 일을 했어요. 점심 무렵 채아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간단히 요기하겠다며 냉장고를 열었어요. 금례가 국이 있다고 했지만
채아는 괜찮다며 과일 몇 조각을 꺼내 들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후 2시가 조금 넘었을 때 채아가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나왔어요. 가방을 들었고 서류 봉투를 하나 옆에 끼고 있었습니다. 금내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봤어요. 서류 봉투였습니다. 평소 채아가 외출할 때 들고 나가는 것들과는 달랐어요. 노트북 가방도 아니고 클라이언트 미팅에 들고 가는 포트폴리오 파일도 아닌 은행이나 관공서에 서류를 제출할 때 쓰는 종류의 봉투였습니다. 겉면에 인쇄된 로고가 흘끗 보였어요. 금내는 시선을 거뒀습니다. 채아가 어디 가느냐고 묻자 금내가 대답 대신 먼저 물었어요. 은행가요? 채아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웃으며 볼 게 좀 있어서요. 하고 짧게 답했어요. 더 묻지 말라는 뉘앙스였습니다. 금내는 그냥 다녀오라고 했고 채아는 현관을 나섰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금내는 부엌에 서서 잠시 있었어요. 봉투 겉면에 인쇄된 로고를 흘끗 봤을 때 어느 은행인지 확인했습니다. 재석이 주로 쓰는 은행이었어요. 금내도 오래전부터 거래해온 곳이었습니다. 재석의 통장 관리를 채아가 하게 된 뒤로는 금내가 그쪽 일에 관여하지 않았어요. 채아가 알아서 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재석이 퇴근해서 씻고 나오며 무심코 꺼낸 말이 있었습니다. 자동이체 문자가 하나 안 왔다고, 혹시 이번 달 빠진 건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채아가 확인해 볼게요 하고 넘겼고 재석은 밥을 먹으며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화는 금방 다른 쪽으로 흘러갔어요. 금내는 그 말을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 내내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자동이체 문자가 안 왔다. 빠진 건지 모르겠다. 채아가 오늘 들고 나간 서류 봉투, 은행 이름, 이것들이 한 줄로 이어지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금내는 재석이 자리를 비운 틈을 봐서 통장 관련 서류가 있는 서랍을 열었어요. 재석이 직접 관리하는 서랍이었는데 잠겨 있지는 않았습니다. 예전에 금내가 서류를 찾아준 적이 있어서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서랍 안에 통장 정리 파일이 있었습니다. 금내는 파일을 꺼내 넘겼어요. 최근 몇 달치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동이체 항목들 중 하나가 지난달부터 빠져 있었어요. 금액이 크지 않은 항목이었지만 몇 년째 꾸준히 나가던 것이었습니다. 금내는 채아가 은행에 다녀온 날짜와 그 항목이 멈춘 날짜를 메모지에 나란히 적었어요. 일치했습니다. 파일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서랍을 닫았어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메모지를 봉투 안에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한동안 봉투를 손에 든 채 앉아 있었어요. 더는 기다릴 이유가 없다는 것을 그 순간 알았습니다. 채아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계획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무언가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금내가 머뭇거리는 사이에 재석이 가진 것들이 조금씩 아무도 모르게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더 모을 시간이 없었어요. 지금 있는 것들로 싸워야 했습니다. 금내는 봉투를 서랍 맨 앞에 꺼내 세워뒀어요. 꺼낼 준비를 시작할 때가 됐습니다. 나복순이 오전에 왔습니다. 채아는 재택근무 중이었어요. 금내는 복순을 현관에서 맞아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였습니다. 문을 닫고 서랍을 열어 봉투들을 전부 꺼냈어요. 침대 위에 날짜 순서대로 펼쳐놓았습니다. 복순이 그것들을 하나씩 들여다봤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다 보고 나서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첫 번째는 CCTV 영상 클립이었어요. 금내의 휴대폰에 저장된 것으로 채아가 무결의 차에 동승에 단지를 빠져나가는 장면이 2번 찍혀 있었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화면 아래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두 번째는 공인중개사 사장이 무결의 인상착의를 언급한 내용을 금례가 직접 옮겨 적은 메모였습니다. 세 번째는 무결의 차량 정보였어요. 차종과 색깔, 번호판 끝자리. 네 번째는 채아의 외출 일지였습니다. 날짜와 귀가 시간을 금례가 한 달 넘게 손으로 기록한 것이었어요. 다섯 번째는 통장 자동이체 항목이 멈춘 날짜와 채아가 은행, 봉투를 들고 외출한 날짜가 나란히 적힌 메모였습니다. 복순이 자신의 가방에서 종이를 꺼냈어요. 손으로 직접 쓴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목격하고 확인한 내용들을 날짜별로 정리했고 맨 아래에 서명을 해뒀어요. 강무결이 감정평가 자료를 요청한 건 공인중개사에서 두 사람이 함께 방문한 사실을 확인한 것, 무결의 신원 확인 경위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금례는 그 종이를 받아 봉투 안에 넣었어요. 이 정도면 돼? 금례가 묻자 복순이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채아가 발뺌하려 해도 CCTV 앞에서는 못해. 그리고 통장은 재석이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 금례는 자료들을 두 묶음으로 나눴어요. 하나는 그 자리에서 꺼낼 것, 하나는 재석에게 따로 건넬 것이었습니다. 두꺼운 봉투 두 개에 나눠 담고 겉면에 각각 용도를 작은 글씨로 적었어요. 그러고는 두 봉투를 가방 안쪽 깊이 넣었습니다. 가족 모임은 사흘 뒤였어요. 채아가 직접 날짜를 잡고 음식 메뉴까지 정한 자리였습니다. 재석의 친척 여럿이 오기로 돼 있었어요. 채아는 그날 아침부터 들떠 있었습니다. 어떤 음식을 준비할지, 자리 배치를 어떻게 할지 금례에게 물어오기도 했어요. 금례는 채아가 말하는 것들에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모임 이틀 전 금례는 혼자 방에서 준비한 것들을 마지막으로 점검했어요. 봉투를 꺼내 자료를 다시 한번 순서대로 넘겼습니다. 빠진 것이 없었어요. 금례는 봉투를 닫고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가방을 옷장 안쪽에 세워뒀어요. 그러고는 옷장 문을 닫았습니다. 밤에 채아가 거실에서 모임 준비를 하며 재석과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채아의 목소리가 밝고 가벼웠습니다. 어떤 음식이 어른들 입맛에 맞을지, 자리를 어떻게 꾸밀지. 재석이 웃으며 대답하는 소리도 들렸어요. 금례는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부부의 웃음소리가 문 너머로 새어들어왔어요. 금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이틀 뒤에는 달라질 것이었어요. 재석의 세계가 흔들릴 것이었고 그 흔들림을 만드는 사람이 어머니인 자신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없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미안한 것보다 나중에 후회하는 것이 더 컸습니다. 금례는 다시 눈을 떴어요. 사흘이었습니다. 사흘만 더 기다리면 됐어요. 모임 전날 밤이었습니다. 채아는 저녁을 먹고 나서 내일 준비할 것들을 목록으로 적으며 부지런히 움직였어요. 장을 봐야 한다며 메모를 했고 어떤 그릇을 쓸지 찬장을 열어 확인했고 재석에게 내일 몇 시까지 오면 되냐고 친척들에게 연락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재석은 소파에 앉아 채아가 시키는 대로 연락을 돌렸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모임을 준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금례는 그 자리에 함께 앉아 있었어요. 채아가 뭘 도와드릴까요? 하고 물을 때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하는 채아의 말에도 고개를 저었어요. 금례는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밤을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함께 보내고 있었어요. 10시가 넘어 재석이 먼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채아는 거실을 조금 더 정리하겠다며 남았어요. 금례도 자야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방으로 향하다가 물을 가져오려고 부엌 쪽으로 돌아섰어요.
그때 채아의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석이 먼저 들어간 안방이 아니라 작은 방이었어요. 채아가 가끔 혼자 작업한다며 쓰는 방이었습니다. 금내는 부엌에서 물컵을 들고 나오다가 발걸음을 멈췄어요. 작은 방에서 채아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낮고 빠른 목소리였어요. 통화 중이었습니다. 금내는 복도에 선 채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소리를 듣기 위해 일부러 가까이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섰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문 너머로 채아의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내용이 전부 들리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몇 가지 단어들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이번 주가 지나면 된다는 것, 서류 처리가 마무리 단계라는 것, 그리고 한 가지가 더 들렸어요. 자리를 옮길 준비가 됐다는 것. 금내는 그 자리에서 숨을 참았습니다. 자리를 옮긴다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금내는 알았어요. 재석의 자산 정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채아는 이 집을 떠날 계획이었습니다. 이혼을 하든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든 무결과 함께 이번 주가 지나면 된다고 했으니 내일 모임이 끝난 뒤가 그 시점일 수도 있었어요. 통화가 끝났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금내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 했어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물컵을 서랍 위에 내려놓고 침대에 앉았어요. 손이 컵 위에 얹힌 채로 한참 있었습니다. 옷장 문을 열었어요. 가방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금내는 가방을 꺼내 침대 위에 올려놓았어요. 지퍼를 열고 안을 확인했습니다. 봉투 2개가 나란히 들어 있었어요. 자료들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금내는 지퍼를 다시 닫았어요. 내일이었습니다. 더 기다릴 이유도 없었고 더 미룰 수도 없었어요. 채아가 스스로 시간표를 말해줬습니다. 이번 주가 지나면 된다고. 그렇다면 내일 모든 사람이 모인 그 자리가 맞았어요. 재석 혼자가 아니라 가족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채아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상태에서 꺼내야 했습니다. 금내는 가방을 다시 옷장 안에 넣었어요.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오늘 밤은 잘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고민할 것이 없었으니까요. 해야 할 일이 정해지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라앉는 법이었어요. 내일 채아는 가장 완벽한 며느리로 그 자리에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내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끝낼 것이었어요. 가족 모임은 오후 2시에 시작됐습니다. 채아는 아침 일찍부터 부엌에 서 있었어요. 음식을 준비하고 상을 차리고 꽃을 사다가 식탁 한쪽에 놓았습니다. 재석이 거들었고 금내도 옆에서 손을 보탰어요. 세 사람이 함께 움직이는 부엌은 분주하고 따뜻해 보였습니다. 채아는 틈틈이 금내에게 이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었어요. 금내는 그때마다 짧게 답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도록 신경 썼어요.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재석의 큰어머니 부부가 먼저 왔고 사촌 형제 둘이 뒤따라왔어요. 나복순도 왔습니다. 원래 가족 모임에 복순이 올 자리는 아니었지만 금내가 며칠 전 따로 연락해 와달라고 부탁했어요. 복순은 아무 말 없이 오겠다고 했습니다. 채아는 복순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금내의 오랜 친구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식탁에 음식이 가득 찼습니다. 채아가 어른들 앞에 음식을 덜어드리고 빈 잔을 채우고 웃으며 이야기를 받았어요. 모두가 채아를 칭찬했습니다. 재석의 큰어머니가 또 며느리 자랑을 늘어놓았어요. 채아는 수줍게 웃으며 금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금내는 그 손을 잡아줬어요. 마지막으로 식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차를 마시는 시간이 됐어요. 채아가 차를 준비하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재석이 친척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금내는 자리에서 조용히 가방을 무릎 위로 당겼습니다. 복순이 금내의 옆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은 눈을 마주쳤습니다. 복순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채아가 차 쟁반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잔을 하나씩 돌리며 웃음을 나눴어요. 분위기가 무르익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금내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아무도 처음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금내가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재석을 불렀어요. 재석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금내는 말없이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켜서 식탁 위에 놓았어요. CCTV 영상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채아가 낯선 남자의 차에 올라타고 있었어요. 날짜와 시간이 화면 아래에 찍혀 있었습니다. 재석이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채아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는데 채 3초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차 잔을 내려놓았어요. 시선이 금내의 휴대폰 화면에 고정됐습니다. 금내가 봉투를 열었어요. 날짜별로 정리된 메모들, 외출일지, 공인중개사 확인 내용, 통장 항목 기록, 하나씩 꺼내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또렷하게 설명했어요. 언제 무엇을 받는지, 어떤 경로로 확인했는지, 강무결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나왔는지, 재석 명의의 부동산 감정가가 왜 알아봐졌는지.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친척들이 자리에 굳어 앉아 있었어요. 재석은 화면과 서류를 번갈아 봤습니다. 채아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오해인지 모르겠지만 금내가 채아를 바라봤습니다. 말을 끊지 않았어요. 채아가 말을 이었습니다. 업무상 만남이라고, 부동산은 관리 차원에서 알아본 것이라고. 목소리가 안정적이었어요. 연습한 것처럼. 그때 복순이 자신의 가방에서 종이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쓰고 서명한 진술서였어요. 채아와 무결이 함께 공인중개사를 방문한 날짜와 장소, 감정평가 요청 경위가 적혀 있었습니다. 복순이 자리에서 천천히 말했어요. 내가 직접 확인한 거야. 날짜도 장소도. 채아의 말이 끊겼습니다. 재석이 진술서를 집어들었어요. 읽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채아가 다시 입을 열려 했지만 재석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그 손짓 하나로 채아가 멈췄습니다. 거실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금내는 가방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할 말을 다 했어요. 더 보탤 것이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 펼쳐진 자료들이 남은 말을 대신하고 있었어요. 채아는 자리에 앉은 채로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처음으로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얼굴이었어요.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친척들이 자리를 피한 건 재석의 큰어머니가 먼저 일어서면서였습니다. 자리가 불편하다는 말도, 나중에 연락하겠다는 말도 없었어요. 그냥 조용히 일어나 코트를 집어들었고 남편이 뒤따랐습니다. 사촌 형제들도 눈치껏 자리를 떴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2번, 3번 이어졌습니다. 나복수는 마지막으로 금내의 어깨를 한번 짚고 나갔어요. 말없이. 거실에 재석과 채아, 금내 셋이 남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음식이 그대로였어요. 차 잔들도 그대로였습니다. 펼쳐진 서류들과 금내의 휴대폰만이 그 사이에 놓여 있었어요. 재석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손에 든 채로 앉아 있었어요. 채아는 맞은편에 앉아 시선을 내리깔고 있었습니다. 재석이 채아를 봤어요. 오래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직접 물었어요. 강무결이 누구냐고. 채아는 처음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재석이 다시 물었어요. 이번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채아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재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채아가 말을 이으려 했어요. 업무적으로 아는 사람이라고 부동산 거는 자신이 관리하다 보니 전문가 의견을 들은 것뿐이라고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그런데 재석이 금내의 휴대폰을 들어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채아가 무결의 차에 오르는 장면이 흘렀어요. 채아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재석이 채아의 휴대폰을 달라고 했어요. 채아가 잠깐 망설이다가 주머니에서 꺼내 건넸습니다. 재석이 화면을 열었어요. 잠금이 걸려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물었고 채아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재석은 휴대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동작이 조용했어요. 소리를 내지 않으려 참는 것처럼. 금내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은 이미 다 했어요. 지금은 재석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끼어들 자리가 아니었어요. 금내는 서류들을 조용히 모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손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재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무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2번, 3번 받지 않았어요. 재석은 휴대폰을 들고 현관을 나갔습니다. 무결의 사무실로 가겠다는 말을 남기고 금내는 말리지 않았어요. 채아와 금내 둘만 남았습니다. 채아가 처음으로 금내를 정면으로 봤어요.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울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저한테. 금내는 채아를 바라봤습니다. 잠깐 있다가 짧게 말했어요. 말했어. 재석이가 안 믿었지. 채아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반박이 나오지 않았어요. 금내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어요. 식탁 위 차가 다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뒤에 재석이 돌아왔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무결의 사무실이 비어 있었다고 했어요. 책상 위가 정리돼 있었고 아무도 없었다고. 이미 자리를 뺀 것이었습니다. 재석이 그 말을 하는 동안 채아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채아는 짐을 쌌습니다. 큰 가방 하나와 작은 캐리어 하나였어요. 나머지는 두고 갔습니다. 현관을 나서기 전에 금내 쪽을 한번 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금내도 하지 않았어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재석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금내가 부엌에서 따뜻한 물을 끓여 컵에 담아 아들 옆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재석은 그 컵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금내도 말하지 않았어요. 옆에 잠깐 앉아 있다가 아들의 등을 한번 두드리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 금내는 침대에 앉았어요. 오늘 하루가 머릿속을 지나갔습니다. 채아의 웃음 펼쳐진 서류들, 재석의 굳은 얼굴, 닫히는 현관문. 다 지나가고 나니 몸이 무거웠어요. 힘을 써서가 아니라 오래 참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내려앉는 무게였습니다. 금내는 천천히 누웠어요. 오늘 밤은 잘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혼 절차가 마무리된 건 그로부터 2달이 지나서였습니다. 채아는 끝까지 버텼어요. 처음엔 오해라고 했고, 그 다음엔 감정적으로 대응했고, 마지막엔 변호사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금내가 모아둔 자료들은 채아가 세운 변호사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CCTV 영상과 날짜별 기록, 복순의 진술서, 통장 항목 누락건까지 재석이 직접 추가로 확인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무결은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이미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긴 것이었습니다. 채아 혼자 남겨진 셈이었어요. 이혼이 성립되던 날 재석은 늦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금내는 자지 않고 있었어요. 부엌에서 물을 끓이며 기다렸습니다.
재석이 현관에 들어서는 소리가 들렸어요. 구두를 벗는 소리, 코트를 꺼는 소리. 그러다 발소리가 금내의 방 쪽으로 왔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재석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방 안으로 들어와 금내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어요. 금내는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굽은 등이 보였어요. 어릴 때부터 그 등을 봐왔는데 이렇게 작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금내는 한참을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손을 뻗어 재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일어나. 재석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붉어 있었습니다. 금내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일어나라는 말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재석이 천천히 일어섰어요. 금내는 부엌으로 나가 끓여둔 물로 차를 한 잔 탔습니다. 아들 앞에 내밀었어요. 재석이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래 앉아 있었어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금내가 먼저 꺼낸 이야기도 재석이 털어놓은 이야기도 길지 않았어요. 그냥 같은 공간에 앉아 있는 것으로 충분한 밤이었습니다. 어미와 아들이 오랜만에 아무것도 사이에 두지 않고 앉아 있는 밤이었어요. 봄이 왔습니다. 겨울이 길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아침 눈을 뜨니 창밖 나무에 새잎이 돋아 있었어요. 금내는 커튼을 걷고 그것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부엌에 햇살이 길게 들어왔어요. 이른 아침에 햇살이었습니다. 금내는 쌀을 씻으러 부엌에 섰어요. 혼자 짓는 밥이었습니다. 재석은 출근 준비를 하느라 씻는 중이었어요. 채아가 없어진 뒤 집안이 달라진 것들이 있었습니다. 조용해진 것, 눈치를 볼 일이 없어진 것, 부엌이 온전히 금내의 것이 된 것. 처음엔 그 조용함이 어색했어요. 5년 동안 익숙해진 소음들이 사라지면 허전할 줄 알았는데 막상 지내보니 달랐습니다. 허전한 게 아니라 고요한 것이었어요. 금내는 그 고요함이 좋았습니다. 밥이 안 쳐지고 국이 끓기 시작했어요. 된장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금내는 국자로 국을 저으며 창밖을 봤어요. 단지 암벚나무에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피었는지 미처 몰랐어요. 살다 보면 그런 것들을 놓치는 때가 있습니다. 너무 다른 것을 보느라 정작 가까운 것을 못 보는 때가. 휴대폰이 울렸어요. 나복순이었습니다. 날씨 좋으니 산책 나오라는 문자였어요. 금내는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밥 먹고 나가겠다고. 복순에게서 바로 답장이 왔어요. 공원 입구에서 기다리겠다고. 재석이 씻고 나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금내가 밥과 국을 차렸어요. 재석이 잘 먹겠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아침을 먹었어요. 말이 많지 않았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세 사람이 앉아도 이 식탁이 좁은 것 같았는데 지금은 둘이 앉아도 넉넉한 것 같았어요. 자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재석이 출근하고 나서 금내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닦으며 창밖 벚꽃을 다시 봤어요. 바람이 불자 꽃잎 몇 장이 흩어졌습니다. 금내는 물기를 닦고 앞치마를 걸었어요.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가볍게 겉옷을 걸치고 가방을 들었어요. 그 가방에는 봉투가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가방이었어요. 현관을 나서며 금내는 잠깐 멈췄습니다. 예전에 이 문을 나설 때는 늘 무언가를 안고 나갔어요. 의심, 두려움, 봉투. 지금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손이 가벼웠어요. 몸도 가벼웠습니다. 문을 닫고 복도를 걸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단지 정문을 나섰습니다. 봄 햇살이 정면으로 쏟아졌어요. 금내는 잠깐 눈을 가늘게 떴다가 천천히 걸음을 뗐습니다. 공원 쪽으로, 나복순이 기다리는 곳으로.
벚꽃이 지고 있었어요. 지는 꽃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또 필 테니까요. 해마다 어김없이